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적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상대방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을 비교하며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적까지만 해도 친정아버지 말씀에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는 각자 상황이 비슷하고 서로 비교할 것이 성적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성인이 되어 제 삶을 살아가 보니 본인이 잘나고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는 일겸사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 번의 겸손이 천지 신인의 사자로부터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에 있어 겸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저 본인의 잘난 상황을 뽐내고 이기심을 부릴 줄만 알죠.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큰일을 겪었어요.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도 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워낙 사이가 좋아서 그런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남편과 싸우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인들은 이런 저의 생각을 듣더니 박장대소하면서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결혼한 여자들이 왜 남편을 보고 남의 편이라고 부르겠어? 잡은 물고기한테는 밥 안 준다는 말 괜히 있는 거 아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고, 우리 강호 씨는 절대 남의 편이 되지 않을 거야. 매번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잖아. 그 말 바뀌기까지 딱 1년 본다. 원래 남자들 결혼 1년 차만 넘어가면 180도 돌변한다잖아. 지금이야 결혼의 환상이 젖어 있을 때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1년 후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 지인들은 저에게 남편이 1년 후면 다른 남자들처럼 소닥보듯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행복해도 나중에 상처 안 받으려면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충고를 했죠. 하지만 저는 지인들이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는 한창 행복하고 좋을 때라 제 눈에 콩깍지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죠. 그리고 저는 원래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도 결혼 전과 후가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워낙 순둥순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쉽게 태세 전환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었죠. 그러나 저희 남편도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인들이 했던 말처럼 남편도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갈 때쯤 조금씩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차라리 한 번에 성격 다 드러내고 못된 놈으로 변한 거라면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 인정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바꿔보려고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정말 아주 조금씩 변해갔고 1년이 넘어갈 때쯤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는 일이 많아졌죠. 한 번은 남편의 출장이 잡혀 있을 때였어요.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해서 전날 저녁에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싸놓은 짐을 보더니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짐 싸놓은 꼬라지 좀 봐라. 외국계 기업이랑 공사 일정 잡으려고 미팅 가는데 죄다 작업복만 넣어놓으면 어떡해. 너는 생각이라는 게 있냐? 당신이 언제 나한테 미팅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얘기를 했어야 했지. 어제 얘기했잖아. 머리가 나쁘면 따로 적어놓고 챙기던가. 너는 일 2번 하는 게 취미냐?
당신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 없거든? 내가 싸놓은 짐이 마음에 안 들면 잘난 당신이 알아서 싸서 가지고 가. 그날 저와 남편은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잔뜩 삐진 남편은 아침 일찍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죠. 저도 평소 같았으면 남편을 달래주면서 좋게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워낙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라도 투정을 부리고 싶어 저러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은 출판사 다니면서 사무직을 하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힘들기로 소문난 건설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돈을 잘 벌어오는 편이었지만 아무래도 현장 일이다 보니 몸이 조금 고된 편이었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넘겼어요.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남편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면서 불같이 화를 내거나 투정을 부리면 짜증도 많이 나고 기분이 안 좋았죠. 그러나 같이 싸우자고 달려들면 일이 더 커지고 심각해지니까 그냥 제가 모른 척 넘어갔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한두 번 참아주니까 남편이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자꾸 막 나가더라고요. 그날도 처음에는 다음날 출장 갈 사람인데 싸워서 뭐 하겠나 싶어 최대한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은 저와 말다툼을 하면서 저희 집안과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친정엄마와 저를 싸잡아서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모른 척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날 저는 남편의 말에 눈이 돌아가게 되었고 남편과 막말을 하면서 다투게 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날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이혼 생각까지 했었죠. 믿었던 남편이 친정과 저를 무시하며 했던 말에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출장지에서 돌아오면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 정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해외에 가서 메신저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는 남편이 보내온 편지를 읽으면서 얼음장 같던 마음이 모두 녹게 되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 했어요. 그렇게 약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남편은 해외에서 돌아왔죠.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또다시 저희 집안과 저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친정엄마가 평소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동네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상을 받아왔거든요. 친정엄마는 난생 처음으로 상이라는 것을 받아본다면서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셨고 맛있는 것을 해줄 테니 주말에 집에 놀러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축하를 할 겸 케이크를 사들고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녁에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잔뜩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엄마가 상을 받았다는데 당신도 기뻐해야지. 왜 표정을 잔뜩 구기는 건데? 방송 나오는 큰 대회도 아니고 고작 촌동네에서 받은 상 하나에 식사 초대까지 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뭐 얼마나 번다고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가겠다고 하냐? 아무리 촌동네라고 해도 장모가 상을 받았다는데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자꾸 그딴 식으로 말할래?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 케이크 사줄 만큼 돈 벌어. 케이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월급 아껴서 모을 생각이나 해. 당신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매달 장모님 용돈에 케이크 같은 사치품을 사냐? 그리고 장모님도 할 짓 더럽게 없다. 돈 벌기에도 정신없을 텐데 언제 또 그런 데에 나갔대? 당신 말 다 했어? 남편은 친정엄마와 저를 대놓고 무시했죠. 남편은 제가 본인보다 벌어오는 돈이 적으니까 무조건 복종하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남편의 말에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남편과 한바탕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남편이 경제 능력으로 트집을 잡은 것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결혼 1주년이 다가올 때부터 은근히 본인이 잘났다는 것을 어필해왔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놓고 제 상황과 비교를 하며 무시하기 시작했죠.
물론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미리 알았다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연애할 때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입버릇처럼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여자라면 빚이 있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기에 결혼을 해서도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1년 차가 넘어가면서 태도가 180도 변하니까 저도 점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친정엄마와 저를 무시하기 바빴다는 건데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1시간 거리에 살고 계시면서도 틈만 나면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자식 집에 오고 싶으셔도 아무도 없는 시간에는 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달랐죠. 저랑 남편이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 집에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막무가내로 찾아와 전화를 하셨거든요. 예, 나 집 앞에 와 있는데 문 좀 열어다오. 네? 어머니, 어제도 저희 집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랑 강호 씨 출근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내 아들 집인데 허락을 받고 와야 하냐? 아, 더워 죽겠으니까 얼른 문이나 열어라. 어머니, 아무리 아들 집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도 힘들어요. 앞으로는 오실 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해주세요. 아, 내가 왜 내 아들 집에 오면서 허락을 맡아야 해? 그리고 이렇게 찾아온 게 한두 번도 아닌데. 아, 너도 이제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냐? 쓸데없는 말 늘어놓지 말고 문이나 열어. 시어머니는 얼른 문을 열라고 하면서 재촉해댔죠. 회사에 있는 상황에 전화 소리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선배에게 들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 사실 저희 집은 휴대폰으로 현관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자꾸 마음대로 저희 집을 오가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불시에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오더라도 집에 누군가 있을 때 오면 안 되겠냐며 부탁도 했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도어락을 교체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았어요. 그러나 저희 집은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끔씩 문을 열고 나갈 때가 있어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교체해 놓은 거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도어락이 휴대폰으로 따로 설정을 해놓으면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시어머니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설치해 놓은 것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기도 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문 좀 열어주면 뭐 어떻다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시어머니께서 집에 찾아와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싫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허락 없이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방 서랍 여기저기 뒤적거린 것도 모자라 잔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 팔 벌려 환영하겠어요. 게다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 목걸이를 함부로 가지고 나가서 집안이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죠. 아, 여보, 혹시 화장대 안에 넣어놓은 내 목걸이 못 봤어? 무슨 목걸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한두 개냐?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물해 주신 돌고래 모양 목걸이 혹시 못 봤어? 아,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건 하나밖에 없어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 너 평소에 그거 아깝다고 하지도 않잖아. 그럼 화장대 안에 있겠지. 잘 찾아봐. 다 찾아봤는데 없어. 케이스에 넣어놓고 중요한 날 아니면 꺼내지도 않는단 말이야. 너는 그렇게 중요한 거면 간수를 잘했어야지. 아유, 화장대 구석에 떨어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찾아봐. 몇 번이나 찾아봤는데 없다고. 오늘 집에 어머니 오셨다 갔는데 혹시 가지고 가신 건 아니겠지? 야, 아무리 우리 엄마가 싫다고 해도 이딴 식으로 누명 씌워도 되냐? 누가 누명을 씌워. 아침까지만 해도 케이스에 얌전히 들어있던 목걸이가 없어졌으면
오늘 아무도 없을 때 집에 왔다 가신 어머니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날 증거도 없이 시어머니를 의심한다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훔쳐간 사람이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럼 증거를 찾아 보여줄 테니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휴대폰으로 안방에 있던 애완용 CCTV를 확인하기로 했죠. 사실 저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과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집안 곳곳에 애완용 CCTV를 두고 있었거든요. 물론 애완용 CCTV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그렇게 저는 애완용 CCTV를 확인하여 목걸이 도둑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자마자 남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이래도 시어머니가 목걸이를 가지고 간 게 아니냐며 펄쩍 뛰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크게 당황하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목걸이를 다시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제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너는 이 목걸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밤중에 택시까지 타고 달려오게 해? 남의 목걸이를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셨다면 당연히 밤이건 새벽이건 달려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목숨만큼 소중한 거라고요. 이게 네 아버지가 준 거냐? 에이씨, 몇 푼 번다고 너한테 금목걸이를 해줬대. 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야채팔이 하지 않았냐? 천한 직업 가지고 있어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딸이 예쁘긴 했나 보네. 어머니, 천한 직업이라니요.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은퇴 후에 야채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아버지는 은행원, 엄마는 옷 만드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받으며 살았다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따지고 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저희 친정엄마는 야채를 키워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친정아버지께서는 8년 전에 은행에서 퇴직을 하셨고 친정엄마께서도 5년 전에 은퇴 나이를 꽉꽉 채워서 회사를 나오셨죠. 그리고 거의 곧바로 귀농을 하셨어요. 이후 두 분은 퇴직금으로 생활을 하면서 소일거리로 야채들을 키워 팔기 시작하셨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귀농이라고 하면 과수원 정도로 크게 하시는 줄 아시더라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야채들을 키워서 식구들이 나눠 먹거나 인터넷에서 소소하게 팔아 용돈벌이 하시는 정도예요. 사실 원래 계획은 소일거리로 시작해서 반응이 괜찮으면 크게 해봐도 좋겠다 정도였죠. 하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을 때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한순간에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친정아버지를 보낸 후 친정엄마는 엄청 우울해하셨고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인꼬 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누구보다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래서인지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를 보낸 후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두고 결혼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친정엄마는 제 결혼식이 진행되기 한 달 전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르셨고 친정아버지와 하던 장사도 다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러나 엄마가 나이도 있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버지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키우지는 못하셨어요. 그래도 일을 하게 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야채를 팔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자꾸 기회만 생기면 엄마가 천한 야채팔이를 한다며 자꾸 무시해댔죠. 당연히 저는 그 말에 매번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저는 시어머니 말씀에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죠.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한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니요. 저희 엄마 은퇴하신 후에 사업자 내고 정당하게 일하는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은퇴했으면 백수로 살 것이지 왜 사람 쪽팔리게 야채팔이나 하냔 말이야. 그 나이에도 성실하게 살고 계시는데 좋게 봐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가끔씩 엄마가 보내주시는 야채들 맛있다고 잘 드시잖아요. 보내오신 거 좋다고 드시면서 왜 맨날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당신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내가 왜 사과를 해? 어머니가 먼저 내 목걸이 함부로 가지고 간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무시했잖아. 그럼 사과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의 말에 두 모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헛소리까지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는 소리까지 하시는데 그 말을 들은 저는 눈이 돌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라면서 친정엄마에게 단돈 10원이라도 흘려보냈다가는 가만히 안 두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남자 쪽 집안 사람이니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죠. 당연히 남편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방방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현관문을 두드리며 동네에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죠. 그러자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현관문을 열어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 팔을 붙잡았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현관문 열어주지 마. 그냥 전화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시라고 해. 너 지금 제정신이냐? 우리 엄마 집에서 내쫓아내고 뭐가 잘났다고 명령질이야. 내가 그냥 조용히 쫓아낸 걸 다행으로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목걸이 도둑으로 경찰에 신고했어. 뭐라고? 당신 진짜 이럴래?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내 목걸이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가셨고 증거 없었으면 돌려받지도 못했어. 지금 내 앞에서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식인 내가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으면 멍청이 아니야? 일단 어머니부터 집에 들어오시라고 한 후에 조용히 앉아서 얘기하자. 나이 먹은 노인네를 밖에 계속 세워둘 수는 없잖아. 아니, 열어주지 마. 그리고 앞으로 집에 어머니 들이지 않을 거고 당신 마음대로 들이면 바로 이혼 도장 찍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저의 말에 막말을 내뱉으면서 이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쫓냐며 난리를 쳤죠.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싹 다 무시하고 문 열어주는 순간 이혼 도장 찍으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면서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결국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 매일같이 집에 찾아오시는 분이라 평소 같으면 전날에 또 왔어야 하는데 소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확실하게 시어머니와 이야기해서 정리했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려대고 무시하자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결국 고민 끝에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이틀 전에 그렇게 싸우고 또 오시겠다고 하려나 싶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예, 니들 집 앞에 있으니까 문 좀 열어라. 강호 씨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앞으로는 막무가내로 찾아오셔도 문 안 열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여기 내 아들 집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문 열어. 아니요. 저는 퇴근해서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가세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달라며 우기기 시작했죠.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지 그냥 무시해버린 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후 시어머니에게서 오는 전화는 일체 받지 않았죠. 사실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현관문을 열어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건설 쪽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근무할 때는 위험해서 휴대폰을 잘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남편 말을 들어보니 현장이 시끄러워서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집에 오실 때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평소에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싫어도 받아줘야지 하면서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날은 이틀 전 일로 화가 많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전화가 끊긴 이후에도 두세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무시해버리니까 더 이상 연락을 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보니 시어머니가 집 앞에서 쭈그린 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고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얼른 문이나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짜증이 난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가 문을 안 열어줘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돌 때마다 창피하고 불편했다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을 해댔어요. 결국 저는 언제까지 아파트 복도에 서 있을 수는 없으니 현관문을 열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쫓아낼까봐 걱정이 되었는지 잽싸게 들어가더라고요. 저 또한 한숨을 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쯤 남편도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시어머니 출입금지 풀어준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가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잽싸게 들어가 버렸다며 대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어떻게든 저와 시어머니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틀 전 일 때문에 감정 상한 것은 알고 있지만 가족 사이에 얼굴 붉히고 살 수는 없잖아. 이제 그만 화해하자. 무슨 화해? 화해가 아니라 어머니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남편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사과 한마디 하더라고요. 물론 누가 봐도 시어머니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으니 받아줄 거지? 라고 하면서 사과를 받으라며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분위기를 살피던 남편은 조심스레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엄마랑 장모님 모시고 캠핑이라도 하러 갈까? 거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꽃구경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갑자기 캠핑을 가자고? 안 하던 짓 하지 마. 이제 곧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요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한다던데. 이참에 다 같이 가서 놀다 오면 좋잖아. 남편은 계속해서 식구들끼리 캠핑장을 다녀오자며 졸라댔어요. 사실 저는 남편의 마음이 훤히 보였지만 어차피 어버이날은 챙겨야 하니까 한번 속아 넘어가 준다라고 생각하며 캠핑을 가기로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캠핑을 가기로 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캠핑 전날에 일찌감치 저희 집으로 와 계셨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엄마를 모시러 가기 위해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미리 알아보고 예약해둔 캠핑장으로 이동했죠. 아무래도 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한 곳에 같이 있어야 해서 혹시나 싸움이라도 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두 분은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와 함께 캠핑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친정엄마는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의도치 않게 시댁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친정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제 얼굴이 어두웠는지 엄마가 바로 눈치를 채고 캐물으시더군요.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게 엄마의 촉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 맞는 듯 했어요. 결국 저는 친정엄마의 재촉에
모든 것을 털어놔야 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시댁으로 쫓아간다는 말씀까지 하시며 노발대발 화를 내셨죠. 물론 혹시나 딸이 미움을 사게 될까봐 시댁에 쫓아가거나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버이날에 캠핑장에는 안 가겠다며 고집을 부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날도 아니고 어버이날인데 같이 놀다 오자면서 설득을 했죠. 그러자 결국 친정엄마는 마지못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득을 해서 친정엄마까지 모시게 되었지만 저는 내심 캠핑을 가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캠핑장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모든 게 수월했어요. 친정엄마는 전혀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잘 맞춰서 돌아다녀 주셨고 덕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희는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바비큐장으로 이동해서 이것저것 세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 저녁 준비를 함께 돕겠다고 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기 싫어서 몰래 뒤로 빠졌구나 싶어 캠핑장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죠. 그렇게 저는 약 10분가량 두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캠핑장 구석에 있던 흔들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황당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따지기 위해 흔들 의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흔들 의자 주변에 도착해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어버이날 용돈 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하지만 몇십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만 원을 상의도 없이 구석에 숨어서 주니까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막말로 친정엄마에게도 그만큼의 돈을 줄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몰래 숨어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머니한테 어버이날 용돈으로 100만 원을 준 거야?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아니, 왔으면 기척이라도 하지. 왜? 소리라도 내면 꽁무니 빼고 도망가려고? 아니,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왜 구석에서 몰래 숨어서 주는데? 아이, 누가 숨어서 줬다고 그래. 그냥 엄마랑 산책 나온 김에 생각나서 먼저 준 거야. 산책? 나랑 엄마는 바비큐장에서 정신없이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천하태평하게 산책이나 했다는 거야? 그리고 설마 당신 우리 엄마 어버이날 선물은 캠핑으로 퉁칠 생각은 아니지? 누가 캠핑으로 퉁친대. 사람 함부로 모함하지 마. 장모님 것도 준비했으니까. 남편은 제 앞에서 당당하게 친정엄마 어버이날 용돈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배가 많이 고프다며 얼른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줄 것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바비큐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배가 고프다며 뒤따라오던 남편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또 어디로 간 건가 싶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바비큐장에서 친정엄마가 빨리 오라며 손짓을 하고 계셨고 일단 저는 시어머니만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한참 동안 오지 않던 남편이 해맑게 바비큐장으로 들어와서 친정엄마를 부르더군요. 그리고는 누가 봐도 급히 꺾어온 듯 보이는 들꽃을 내미는 거예요. 장모님, 저희 와이프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아, 고맙네 장서방. 저는 들꽃을 꺾어와서 친정엄마에게 건네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는 어디서 꽃을 사온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캠핑장 주변에서 꺾어온 듯한 모습에 받지도 못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편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을 꺼내려고 할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끼어드는 거예요. 사돈, 꽃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우라들 참 로맨틱하죠? 예? 아유, 그러네요. 어렸을 때부터 로맨틱한 아빠 보고 자라서 그런가? 우라들이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한다니까요.
친정엄마는 안 그래도 황당한 상황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남편을 추켜 세우며 칭찬하니까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치 없이 남편에게 이왕 준비할 거면 본인 것도 해오지 그랬냐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손에 들린 꽃 좀 보자면서 본인 쪽으로 당기기 시작했죠. 그 모습에 친정엄마와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참 예쁘다며 꽃향기를 맡더니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연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약간 발작이 온 것처럼 온몸을 벌벌 떨더라고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당연히 친정엄마와 남편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119를 부르기 시작했고 몇 분 뒤 달려온 구조대분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도착해서 어떻게 쓰러지게 되었는지 상황을 설명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진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의료진들은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급히 시어머니를 다른 침대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캠핑장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좋다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이라니 정말 혼란스러웠죠. 남편도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중환자실로 옮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던 의료진들을 붙잡더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혹시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한 거냐며 애절한 표정으로 묻기 시작했죠. 그러나 의료진들은 지금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면서 일단 중환자실에 올라가 응급조치부터 한 후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의사 선생님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상태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괜찮은 거죠? 대체 왜 쓰러지신 거예요? 김영순 환자분 천식 있으시죠? 아무래도 천식으로 인한 꽃 알레르기가 와서 급성 발작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천식이랑 꽃 알레르기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 꽃에서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응이 오는 꽃은 없었는데요. 보호자분 손에 가지고 있는 그 꽃 백합 아닌가요? 그 백합이 천식으로 인한 꽃 알레르기가 쉽게 오는 꽃입니다. 아마도 손에 들려있는 그 꽃이 문제가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있던 꽃을 땅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얼굴이 급격하게 창백해지더니 저희 두 사람에게 본인 손에 있는 꽃이 백합이 맞냐고 묻더군요. 친정엄마는 남편 손에 들린 꽃이 백합이 맞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손에 들려있던 꽃이 백합인 줄은 몰랐다면서 본인 잘못이라며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제가 막 따져대니까 친정엄마 용돈을 준비하지 못한 남편 놈은 급한 대로 들꽃을 꺾어서 줘야겠다 생각했대요. 그러나 막상 꺾어보니 흐물흐물해서 예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조경을 위해 심어져 있던 꽃 한 송이를 꺾어 중간에 살짝 넣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저희 친정엄마에게 건넸던 거고요. 당연히 남편 놈은 시어머니가 백합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인 손에 들린 게 백합인지 아니면 다른 꽃인지 전혀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시어머니 또한 남편을 칭찬하고 추켜 세우느라 바쁜 상황에서 들꽃 사이에 살짝 끼어있던 꽃이 뭔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냄새를 맡았던 것 같았죠. 그로 인해 결국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야 했고 남편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남편은 간호사님의 지시에 따라 수납을 해야 했거든요. 간호사님은 옆에서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가 남편이 조금 진정을 한 듯 보이자 조심스레 다가와서 수납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남편 놈은 간호사님의 말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친정엄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빨리 가서 수납하고 오라면서 남편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 놈은 잠시 망설이다가
저희 모녀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병원비 좀 도와달라니. 여보, 그게 사실은 나 병원비 낼 돈이 없어.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수납 하나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장난치지 말고 얼른 가서 수납하고 와. 그래, 장서방. 이런 일로 장난치는 거 아니야. 얼른 가서 수납하고 오게. 저희 모녀의 말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남편 놈은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자신만만하게 회사를 간두고 나와 사업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았고 지금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체도 하고 대출도 받다 보니 카드 한도가 남아있는 게 없었다고 했어요. 저와 친정엄마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죠. 저는 남편에게 그럼 시어머니에게 준 용돈 1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카드 한도 남은 것을 박박 긁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우리 한 가족이지 않냐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어이가 없어서 고개가 절로 저어졌어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시작한 것도 기가 막힌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만 챙겼다는 것이 더 화가 나고 싫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한테 들꽃이나 꺾어준 당신을 왜 도와줘? 당신 카드 못 쓰는 상황이면 어머니 카드라도 가져다 써. 본인 병원비 내는 건데 설마 나중에 일어나서 뭐라고 하시겠니? 그게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 당연히 카드도 다 없앤 상황이고. 저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지금까지 용돈 꼬박꼬박 드렸는데 왜 돈이 없는 거냐며 따지고 들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본인이 그렇게 된 후 시어머니도 생활비를 받지 못해 식당 일을 시작했는데 오래 놀고 먹어서 그런지 사고만 쳤고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댁 월세를 계속 밀리다 보니 방을 빼야 했고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얼마 전에야 겨우 고시원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나이에 고시원에서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 집에 자꾸 들락날락했던 것이었어요. 어쩐지 제가 몇 번이나 시댁에 한번 찾아가겠다고 해도 두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꾸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남편에게 남아있는 정까지 모두 떨어져 나갔어요. 이런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비 일부 정산은 시어머니한테 준 그 100만 원으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소장 보낼 테니까 이혼하자고 통보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친 후 친정엄마를 모시고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죠. 당연히 남편 놈은 돈 한 푼 없으니 뒤늦게 전화와 문자를 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출판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고 변호사를 만나 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은 남편과 깔끔하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신혼집을 받았고 그걸 팔아서 친정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사실 이혼 당시에는 친정엄마에게 민폐이고 못 보일 꼴을 보인 것 같아 친정집에 들어가 살기를 망설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다 보니 전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을 팔고 받은 돈으로 출판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열게 되었어요. 그냥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더 벌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근히 잘 되고 있어서 덕분에 저는 지금 친정엄마께 큰 돈을 용돈으로 드리면서 효도도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이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전 남편과는 이혼 후에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바가 전혀 없죠. 자식이 있으면 모를까 없는 상황에서 전 남편과 연락을 하며 지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고 제 인생만 신경 쓰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잘 살아갈 생각이에요. 제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애청자님들께서도 모두 행복하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한 제 인생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